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에서 15년차 기획자로 일하며 토끼 같은 8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들 눈에 저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비스트로를 운영하는 셰프 남편을 가진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여자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이자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제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남자. 그는 소위 말하는 유학파 셰프 타이틀을 달고 동네 골목 상권에서 작은 비스트로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반반한 얼굴, 요리할 때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보이는 장근육까지 외모만 보면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치명적인 결함은 바로 지독한 예술가병과 허세였죠. 가게는 파리만 날려 하루에 테이블 2개 채우기도 힘든데 재료는 꼭 최고급 유기농만 고집했기에 그만큼 메뉴 가격이 비쌌습니다. 제가 동네 장사인 만큼 단가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도 남편은 저보고 뭘 아느냐며 자기 요리는 예술이고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지킬 거라고 했죠. 자기 음식을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 손님들만 받을 거라면서 고집과 자존심을 부렸습니다. 그 때문에 가게 월세, 알바비, 재료비, 적자만 안 나도 감지덕지인 상황이 몇 년째 이어졌습니다. 결국 가장 노릇은 오롯이 제 몫이 되었죠. 제가 야근하고 주말 출근해가며 번 돈으로 세 식구 먹여 살리는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남편의 가게 운영은 거의 고상한 취미생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어쩔 땐 제 돈으로 빵꾸난 남편의 가게 운영비까지 메꿔야 했기 때문에 더 돈이 빠듯했고 아등바등 살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떠올랐고 남편은 철딱선이 없고 책임감 없는 더 잘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겉멋만 잔뜩 든 그런 허세만 가득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기어이 사단이 터졌습니다. 전세 만기가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전세금을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통보해 온 겁니다. 저희 아이 학교도 그렇고 지금 사는 곳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계약 연장을 해서라도 살고 싶었는데 전세금이 갑자기 올라도 너무 올랐던 거죠. 이미 남편 가게 때문에 당겨 쓴 대출에 전세 대출도 남아 있었기에 은행에서 더 빌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이나 시댁에 손을 벌리는 것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사를 가는 것도 큰일이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어떻게든 더 받아서 전세 연장을 해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이사를 가야 되나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고 있는데 정작 남편이라는 인간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정 안 되면 다른 데로 이사 가자. 이 근방 집값들이 다 너무 올랐어. 우리 전세금으로는 이 동네 안으로 이사 가긴 힘들 거야. 그럼 좀 떨어진 데 가면 되지. 성준이 학교는 어쩌고. 내 성적인 애라서 적응하기 힘든데 지금 학교는 그래도 친구들 있어서 적응했잖아. 근데 또 전학 가면. 그럼 좀 멀리서 집 구하고 자기가 성준이 학교 갈 때마다 태워다 줘. 나 여기서 직장까지 1시간 거린 거 까먹었어? 근데 어떻게 애를 그 이른 시간에 데려다 줘? 그리고 올 때는 어떻게 하려고? 당신이 할 거야? 나도 일찍 나가는 거 알잖아. 시장도 가야 되고.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모르겠어. 우리 나래 씨가 알아서 잘하지 않겠어? 늘 그래왔듯. 하면서 능글맞게 웃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겁니다.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다 해결하지 않느냐고 저한테만 다 밀어놓고 본인은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결혼 생활 내내 이랬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렸고 복장이 터질 것 같을 때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돈을 잘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족보다는 지가 먼저이고 우선이어야 하는 그런 인간이었죠. 가끔은 내가 저 인간을 왜 참아줘야 되나,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혼을 안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도 어리고 어쨌든 대놓고 드러난 큰 문제까진 아니었기에 그냥 저냥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의 행동에 정말 꼭지가 돌더군요. 퇴근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남편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국산 준준형차 대신 번쩍거리는 새로 뽑은 SUV에서 내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하니 원래 있던 차는 중고차로 처분하고 차를 바꿨다는 거예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전세금 5천이 없어서 이사 가네 마네 하고 있는데 차를 바꿨다니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싶더라고요.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차를 바꿨다고? 지금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나는 골머리가 썩을 지경인데 돈이 어디 있어서 차를 바꿔? 제가 어리 빠져서 물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며 그러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샀어. 무슨 능력? 가게 월세도 밀리는 주제에 무슨 능력? 이 돈 어디서 났어? 설마 사채 같은 거 썼어? 야, 너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나 이번에 꽤 큰 식품회사랑 밀키트 협업하기로 계약했어. 거기서 계약금 땡겨받은 거야. 그리고 셰프가 가오가 있지. 언제까지 그 오래된 똥차 타고 미팅 다니냐? 이건 사치가 아니라 투자라고, 투자. 물론 나중에 보니 그런 계약도 없었고 거짓말이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계약금이 있으면 당연히 전세금 내는데 보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신차를 사는데 써버렸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 9년을 참고 살았지만 그 순간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정 떨어지면 끝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이 딱 그랬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일로 이미 이혼을 좀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의 역할도 남편의 역할도 가장의 역할도 그 어떤 것도 못하는 무능하면서 허세 넘치고 책임감 없는 남편. 내가 막말로 저 인간 부모도 아닌데 왜 참고 살아야 될까? 왜 저 인간 뒤치다꺼리를 하고 살아야 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혼자 이혼에 관해서 찾아도 보고 혼자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아이가 계속 걸렸고 이혼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더라고요. 후회가 없으려면요. 그런데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그맘때 공교롭게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민만 하던 이혼이라는 결정에 불을 확 지펴준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던 거죠.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여자였어요. 누구세요? 신동진 씨 아내분 되시죠? 그런데요. 신동진 씨에 대해서 긴히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대뜸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서는 제 남편에 관해서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용건인진 몰라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알겠더군요. 통화로 못하냐니까 만나서 할 말이라기에 알겠다고 하고 퇴근 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한 여자가 다가오더라고요. 목소리에서 예상했듯 40대 중후반 혹은 50대 초반까지도 보이는 그런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아, 네. 전화 주신 분인가요? 네. 좀 앉아도 될까요? 앉으세요. 저는 경계를 하며 그 여자를 봤죠. 그 여자는 화장도 짓고 나름 꾸미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손에는 금반지, 손목에는 두꺼운 금팔찌까지 하고요. 좀 투박한 일을 하는지 손마디가 엄청 굵었습니다. 저희 남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근데 누구신지.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제 이름은 박소영이에요. 묘하게 얼굴이 낯이 익다 싶었는데 그 여자가 먼저 말하더군요.
신동진 씨 가게 근처에 있는 돼지갈비집 사장이에요. 와보셨을 수도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맛집이라고 했거든요. 아, 가본 적 있어요. 거기 사장님이시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가게나 음식 관련해서 우리 남편하고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죠. 남편보다 나이도 훨씬 많아 보이고 또 같은 동네에서 가게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는 아주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대뜸 자기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제 코앞에 들이미는 겁니다. 이게 뭐죠? 직접 보세요. 그래서 보는데 그 사진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와 제 남편이 어깨동무를 하고 가깝게 붙어 찍은 사진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옆에 넘겨보면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다른 사진도 넘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와 제 남편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입이 뜨악했죠. 미안하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햇수로는 2년 됐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입만 떡 벌린 채로 그 여자를 봤죠. 황당하시죠? 전혀 눈치는 못 채셨나 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나의 소영에게 우리가 벌써 만난 지 2년이나 됐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내 요리가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아. 집에 들어가면 아내 때문에 숨이 막히는데 당신 품에만 안기면 천국 같아.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자 꼭 쉼터처럼 느껴지기도 해. 서로 요리 얘기를 하며 밤새도록 나눴던 그 수많은 시간들.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 사랑해. 우리 오래 가자. 그 편지를 보는데 토악질이 다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아랑곳 않고 또 그러는 겁니다. 2년 기념일 때 직접 써서 준 거예요. 하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편지를 다시 뺏어가더니 고이고이 가방에 잘 넣어두는 거예요. 엄청 소중하다는 듯이요. 기가 찼습니다. 진짜 이 인간이 가지가지 다 하는구나. 바람까지 피웠구나.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죠. 아무리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 한들, 아무리 정이 다 떨어졌다 한들 어떻게 바람까지 피나요?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 앞에 나타나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이 여자도 미친 것 같았죠. 지금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혼해 주세요. 동진 씨는 저랑 살고 싶다는데 와이프가 걸리고 자식 생각하면 차마 입이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말해주려고 왔습니다. 지랄한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지가 언제부터 전화아이를 생각했다고요?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말이 딱 이거였죠. 처자식 놔두고 바람이나 피우던 놈이 처자식 생각해서 이혼은 못하겠다뇨. 진짜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있을까요? 제가 부들부들 떨며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당신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뜻밖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 쿨하게 거래합시다. 소송하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현금으로 1억 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저 평생 일만 하느라 외로웠어요.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그냥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동진 씨 만나고 처음으로 여자로서 행복해요. 그 사람 요리사이기 전에 예술가잖아요. 당신이 못 채워주는 감성과 예술은 내가 옆에서 붙돋아주고 채워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재산 많지는 않아도 나 그 돈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저는 진짜 욕지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아줌마, 나이도 적지 않으면서 정신 차리세요. 사랑 같은 소리 하네. 처자식 놔두고 바람피는 그런 인간이 사랑. 웃기지 말라 그래요. 아줌마도 똑같아요.
미친 소리 작작해요. 동네 장사한다고 했죠? 둘 다 내가 아주 생매장 시켜줄 거야. 어디 두고 봐. 저는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1억 줄 테니 이혼하라는데 넙죽 그러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기가 막히고 자존심이 뭉개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집에 와서 남편을 앉혀두고 추궁했습니다. 박소영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가 나한테 이혼해달라 하더라. 그 여자랑 2년이나 만나고 다녔냐 쉬지도 않고 다다다 따져댔죠. 저는 남편이 그러면 잘못했다, 정리하겠다고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태도는 끝까지 반전이더라고요. 그래, 나 그 여자랑 2년 만났어. 그 여자는 내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야. 당신처럼 적자가 얼마나 하면서 날 쪼아대지 않는다고. 품이 넓고 따뜻한 여자야. 뭐라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너도 그 여자랑 똑같은 생각인 거야? 그래, 나도 소영씨 사랑해. 아무리 이혼을 고려하고 있던 남편이라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니 어쩌니 소리 듣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9년 동안 지 옆에서 헌신한 와이프한테 할 소리인가요? 진짜 이 인간은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진짜 이기적이고 갱생 불가능한 쓰레기구나 싶더군요. 더 떨어질 정남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나마도 남아있던 정남이가 아예 없을 만큼 다 사라졌죠. 저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지보다 8살 많은 남들이 보면 큰 누나나 작은 이모까지로도 보이는 그 여자가 좋다는 남편도 징그럽고 돈 줄 테니 내 남편 내놓으라는 그 여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았죠. 그렇게 며칠을 냉전으로 보내며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은 당연히 이혼이지만 또 그것들 원하는 대로 순순히 해주긴 싫더라고요. 일단 상간소송부터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변호사 상담을 잡았던 그 시점에 박소영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저번보다 훨씬 더 절박해져 있더라고요. 사모님, 저 동진 씨 없으면 못 삽니다. 1억 5천 드릴게요. 이거 제가 가진 현금 전 재산입니다. 제발 동진 씨 놔주세요. 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다시 저한테 돈 타령을 하며 남편하고 이혼해달라는데 개소리 말라고 딱 거절했던 처음과는 달리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어차피 외도와 별개로 남편이란 작자한테 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하고 싶었는데 돈까지 준다? 그냥 받아야겠더군요. 저 껍데기 같은 남편놈 그냥 치워버릴 바에야 돈이라도 받고 넘겨야 제가 덜 억울하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1억 5천? 그걸로 내 10년 세월이랑 내 아들 아빠 없는 애 만드는 값 치르라고요? 어림없죠. 사모님, 2억 주세요. 그러면 눈앞에서 이혼 도장 찍어드릴게요. 그 여자 눈이 커지더라고요. 2억 현금으로 딱 꽂아주면 그 인간 깨끗하게 당신한테 넘길게요. 합의 이혼 도장 찍어준다고요. 싫으면 말고. 난 그냥 소송 걸어서 둘 다 망신 주는 게 더 낫고. 제 말에 그 여자는 뭔가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더군요. 알겠어요, 2억. 어떻게든 맞춰볼게요. 대신 확실하게 이혼해 주는 거죠? 돈부터 가지고 와요. 그녀의 확답을 듣는 순간 묘한 쾌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뺏기는 게 아니라 아주 비싼 값에 처분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여자는 2억을 준비했다고 연락이 왔고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변호사 보는 앞에서 그 돈 주고받고 이혼 서류 도장도 찍었습니다. 남편은 빚 탕감받은 노예처럼 홀가분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위자료 2억은 받지만 양육비는 별도 지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교섭권 외에는 일정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걸었죠. 그렇게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그 돈을 보태 전세로 살던 아파트를 아예 매입했습니다. 원래 전세금에다 2억을 보태니 매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내 명의의 집이 생기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어차피 남편 수입은 거의 없었고 제 돈만 까먹는 마이너스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하고 이혼하니 경제적 타격은커녕 훨씬 낫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어찌나 홀가분한지 이 좋은 걸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평화롭게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말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우연히 전 남편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카트를 밀고 가는 그의 옆에는 놀랍게도 박수영이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딱 봐도 20대 중후반 정도의 젊은 여자였죠. 남편은 그 옆에서 허세를 부리며 와인을 고르고 있고요. 저 여자는 뭐지? 박수영은?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뒤 아이 면접 교섭권 문제로 전 남편과 통화할 때 슬쩍 떠봤습니다. 근데 나 얼마 전 마트에서 당신 봤는데 옆에 있던 여자 누구야? 아니, 그건 또 언제 봤대? 너 박소영 씨랑 재혼 안 했니? 그래, 안 했다, 왜? 2억이나 바쳐가며 내 남편 달라고 했는데 정작 재혼은 안 했다니? 어리둥절하더라고요. 헤어진 거야?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 남편의 대답이 정말 걸작이었습니다. 뻔뻔함을 넘어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왜 하나 모르겠지만 톡 까놓고 내가 그 여자랑 재혼을 왜 하냐? 뭐라고? 나 너랑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됐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 늙고 뚱뚱한 아줌마랑 내가 뭐하러 재혼까지 해. 톡 까놓고 요즘 돌싱은 흠도 아닌데 내가 능력이 없냐 외모가 딸리냐. 셰프 타이틀 달고 나가면 얼마든지 젊고 예쁜 애들 줄을 서는데 내가 굳이 그 쭈구렁 방탱이랑 푹 퍼진 아줌마랑 살아? 심지어 갖고 있던 돈도 다 너한테 주고 이제 갖고 있는 건 고기 냄새 진동하는 가게랑 오래된 빌라밖에 없는데.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인간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박수영이 괘씸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박수영이 전 재산 털어서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정작 제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생각이 완전 바뀐 겁니다. 저는 전 남편과의 통화 후에 통화 녹음 내용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제 폰은 자동 통화 녹음이 되는데 이 통화 녹음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죠. 얼마 뒤 박수영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좀 보자고 했거든요. 왜 보자고 하니까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저희 회사 앞에서 기다리니 좀 보잡니다. 이미 더 볼 것도 없는 사이에 왜 보자고 하나 어이가 없었지만 뭔가 제가 만나줘야 될 것 같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와 전에 만났던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퀭한 얼굴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2억이나 받아먹고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애 핑계대면서 남의 남자 꼬드겨요?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봐요, 박수영 씨. 무슨 헛소리예요? 그 인간 애버려 한 달에 한 번 연락하고 그것도 밖에서 애만 보여주고 바로 헤어지는데 나 그 인간 꼴도 보기 싫거든? 거짓말 마. 동진 씨가 그랬어. 당신이 자꾸 애 핑계대면서 집으로 오라고 한다고. 당신한테 시달리느라 힘들대. 당신 때문에 맨날 연락도 안 되고. 그 말을 듣고 알겠더라고요. 이 남편놈이 젊은 여자애 만나고 다니면서 끝까지 제 핑계와 아이 핑계를 댄 겁니다. 이혼까지 한마당에 진짜 이것들이 나한테 쌍으로 날리네 싶어서 이가 갈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열받은 걸 누르고 헛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소영 씨, 당신이 2억이나 주고 산 그 남자, 물론 AS는 안 되는데 현실 파악은 좀 하셔야겠네요. 이거나 똑바로 들어요. 저는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며칠 전 녹음했던 파일을 그 자리에서 틀어줬습니다. 나 너랑 이혼하고 자유의 몸이 됐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 늙고 뚱뚱한 아줌마랑 내가 뭐하러 재혼까지 해. 톡 까놓고 요즘 돌싱은 흠도 아닌데 내가 능력이 없냐 외모가 딸리냐.
셰프 타이틀 달고 나가면 얼마든지 젊고 예쁜 여자들 줄을 서는데 내가 굳이 그 쭈구렁방탱이랑 푹 퍼진 아줌마랑 살아? 심지어 갖고 있던 돈도 다 너한테 주고 이제 갖고 있는 건 고기 냄새 진동하는 가게랑 오래된 빌라밖에 없는데. 녹음이 흘러나오는 동안 박소영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현실을 부정하더군요. 이게 진짜 신동진이라고? 목소리 들으면 몰라요? 어떤 젊은 여자애랑 다니는 거 우연히 보고 박소영 씨랑 재혼 안 했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대. 대충 들어보니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애라던데. 아예 몰랐나 보지? 저는 넋이 나간 박소영에게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책임감 없고 허세만 쩐 애새끼인 거 이제 알겠냐고.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 다시는 내 회사 앞으로 찾아오거나 나한테 나오라니 많이 이딴 소리 하지 마. 나는 당신이랑 신동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인간이야. 박소영은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살기로 번들거리더라고요. 이 개같은 새끼가 내 돈 2억을 받아 처먹고 어린 년이랑 놀아나? 그 여자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괴성을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눈빛이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의 것이었죠. 뭔가 큰일이라도 나려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의 뒤를 조용히 쫓았습니다. 그렇게 한 발 늦게 남편의 가게 근처에 도착하니 가게 앞은 이미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안을 보니 그야말로 아비규환 생지옥이었죠. 박수영이 힘이 어찌나 좋은지 그 무거운 원목 테이블들을 다 엎어버리고 의자를 집어던져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닥에는 전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이탈리아산 접시들이 산산조각 나 뒹굴고 있었고 식자재들도 지지겨져 있었죠. 게다가 신동진과 만나는 것 같은 그 20대 알바생은 머리끄덩이 다 뜯긴 채로 울면서 시겁하며 밖으로 도망 나오더라고요. 전 남편은 폭주하는 박수영을 말리려고 하는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경찰 신고해달라고 외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박수영이 더 눈이 돌아서는 주방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후라이팬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머리통을 향해 갈기려고 했고 남편은 질겁하며 도망가더라고요.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전 재산 털어서 이혼시켰더니 어린 년이랑 놀아나? 내 돈 내놔. 내 2억 내놓으라고. 전 남편은 셰프의 가오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웍을 요리조리 피하며 찌질하게 소리치더군요. 야, 너 미쳤어? 진정하고 말로 해.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냐? 누가 돈 주랬어? 네가 좋다고 준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랑 언제 결혼 안 됐어? 그냥 사랑한다고만 했지. 아, 솔직히 양심 있어 봐라. 누가 식당 아줌마 아니랄까봐 어디서 이렇게 무식하게 행패야. 뭐? 이 개만도 못한 놈이? 전 남편의 그 파렴치한 본심이 터져나오자 박소영은 충격과 분노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진열되어 있던 와인병을 집어던지며 달려들었고 전 남편은 꽥꽥 비명을 지르며 카운터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누가 신고를 하긴 했는지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했죠. 경찰관 서너 명이 달려들어 발광하는 박소영을 겨우 제압했고 전 남편은 그 와중에 박소영한테 쳐맞았는지 말도 아닌 꼴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이 사건은 동네방네 소문이 쫙 퍼졌고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둘이 애초에 불륜 관계였는데 전 남편이 또 불륜과 배신을 저질렀다는 일로요. 그 소문이 너무 거세서 가뜩이나 장사 안 되던 남편 가게는 그대로 문을 닫았고 박소영네 가게도 임시 휴업 간판이 걸렸습니다. 언제 열지 기약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가 전 재산을 털어 거금 주고 사간 쓰레기 남편. 서로 사랑하네 어쩌네 할 땐 언제고 막상 이혼해서 보내주니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죽이네 살리네 사이좋게 파멸하더라고요. 위자료 2억 챙겨서 내 집 마련하고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완벽하게 끝낸 제가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이 사라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받아왔던 스트레스가 사라진 기분입니다. 그것들은 알아서 잘 자멸했으니 저는 속 시원하게 다 털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40대 후반 최정숙입니다. 제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2년 넘게 서류에만 존재하고 부부 생활은 같이 하지 않은 이름뿐인 남편이죠.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기나긴 12년 동안 저는 남편 없이 사는 삶에 완전히 적응해버렸습니다. 서류상 부부이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당연히 마음 한편으론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연을 이제는 끝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속 지낼까 고민하던 차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아버님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던 그 무렵 제 휴대폰으론 고등학교 동창 희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희연이는 고등학교 때 잠깐 친했다가 지금은 거의 연락을 안 하는 사이인데 거의 20년 만에 동창 모임에 다시 나와서 마주쳤던 친구였어요. 친하지도 않은 사이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좀 뜬금없었고 황당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연이는 저더러 아주 기막힌 말을 하더군요. 저더러 아직도 남편이랑 이혼 안 했냐고, 왜 안 하냐고 따지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평소에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아니고 전화에서는 이혼했니 어쩌니 따진다는 게 주제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뭔 소리냐고 하니 희연이는 기절 초풍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키우는 아들의 아빠가 바로 제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그동안 내 동창인 희연이랑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 너무 충격이 컸는데 놀랍게도 그 뒤에는 더 큰 충격적인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기막힌 이야기를 하려면 제 20살 꽃다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1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였더라고요. 그때 저는 교회 오빠였던 조용찬이랑 교제를 했었는데 저보다는 6살이 많았습니다. 1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갑자기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갑자기 결혼을 하는 거지만 제 주변에서는 오히려 저보고 시집 잘 가는 거라고 다들 그랬습니다. 왜냐고요? 그때 저희 지역에서 남편의 집안은 유명했거든요. 시아버지가 지역에서 유명한 현금 부자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죠. 역 근처에 큼지막한 상가 건물도 갖고 계셨고 저 집은 은행 갈 필요도 없이 집에 현금을 쌓아두고 산다는 소문도 많았습니다. 제 남편 조용찬은 그 집안의 귀한 외아들이었죠. 집에 돈도 많겠다, 아버지 일 도우며 살면 제일 좋았겠지만 제 남편은 사진에 관심이 많았고 유명한 사진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유학생활도 했었고 사진도 외국에서 배웠다더군요.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유명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배우고 그랬대요. 하나뿐인 외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보니 시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상가 하나에 스튜디오까지 그럴싸하게 만들어주셨죠. 이제 막 사진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크고 화려한 스튜디오였지만요. 시아버님은 어떻게든 아들 경력을 만들어주려고 인맥까지 총동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듣도 보도 못한 상도 여러 받게 했지만 솔직히 말해 시부모님의 노력과 그 많은 투자에 비해 남편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만큼의 재능이나 열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저 아버지 돈으로 비싼 취미 생활을 하는 철부지였던 거죠. 남편이 그나마 있는 경력도 시아버지가 만들어준 게 아니었다면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지금에서야 남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콩깍지가 씌인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멋진 오빠라고 생각했고 남편의 사진과 작품 활동도 좋아했었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그 오빠랑 결혼한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모두 팔자 폈다, 시집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갔다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곧 아이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예술 사진 찍으러 다닌다고 했고 돈을 잘 벌어오는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부유한 시부모님 덕분에 돈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었죠. 시아버지의 재산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12년까지는 그랬습니다. 부자는 3대를 간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저희 시댁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것이 폭풍처럼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사실 그 모든 것의 원흉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진작가 하면서 스튜디오 운영하면 되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누가 옆에서 부추겼는지 어설프게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다 도와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온실 속 화초처럼 오냐오냐 컸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잘 될 턱이 있나요? 그저 주변에서 부추기니까 사기꾼들이 가득하니까 그런 허황된 말에 넘어가 이것저것 일을 벌인 거죠. 그러다가 수억 대의 돈을 날린 겁니다. 시아버님이 뒷수습을 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정타는 시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육전 냉면 식당에서 터졌습니다. 식당에 단체 손님 수십 명이 왔는데 그날 밤에 난리가 났거든요. 밤새도록 동네에 119 구급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식당 전화기에는 불이 났습니다. 아버님네 식당에서 식사를 한 그 손님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려 병원에 실려갔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중 한 분은 원래 신장이 좋지 않으셨는지 급성 신부전으로 중태에 빠져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던 거죠. 이 일은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 뉴스에까지 나오고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보건소에서 사람들이 와서 매장 검사를 했고 결국 주방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면서 식중독의 원인을 찾게 되었죠. 그 일로 당연히 식당은 영업 정지를 하게 되었고 사람 잡는 식당이었다는 소문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식당은 영업정지가 되었다가 결국 문을 닫았고 어마어마한 합의금과 병원비, 끝없는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평생을 사장님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던 시아버지는 순식간에 죄인이 되었던 거죠. 저희 남편의 연이은 사업 실패와 더불어 식당 사건이 맞물리자 그 많던 재산도 삽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상가 건물도 넘어가고 현금도 바닥났습니다. 결국 시부모님 사시는 아파트 한 채와 크게 가치는 없는 시골 땅, 그리고 남편의 스튜디오가 있는 1층짜리 건물 하나가 남았죠. 나머지 재산은 다 처분이 되었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힘든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철없이 남은 돈으로 주식을 했다가 몽땅 날린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어도 이렇게 없느냐고. 사업을 그렇게 말아먹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덜컥 주식에 그 큰 돈을 투자하면 어떡하느냐고 고함을 질렀죠. 남편은 자기도 잘해보려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이 철이 없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그 일로 남편하고 자주 싸우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자기 집이 망하니까 이제 자기를 버리려는 거 아니냐고 저를 그 정도의 사람 취급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남편이 너무 돈을 까먹은 탓에 시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남편이 또 주식으로 돈을 날려서 면목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니 정말 정 떨어지고 싫더라고요. 그렇게 싸움은 점차 커지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시부모님이 말려서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과 제 사이의 갈등이 너무 심한 탓에 이혼은 안 하지만 당분간 별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집을 구해 나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말고 당분간은 그렇게 떨어져 살라고 하셨죠. 남편과 저도 그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거의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렇게 좀 살다가 풀든지 이혼을 하든지 어떻게든 결판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사는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시간은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12년이 흘렀던 거예요. 초반에 별거를 할 때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연락이라도 종종 하고 보기도 자주 받는데요. 애들이 크면서 대학에 가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아예 남편과는 서서히 왕래도 끊겼습니다. 남편도 오지 않았고 저도 굳이 연락하거나 찾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시부모님에 대한 제 도리는 다 했습니다. 남편은 안 봐도 시부모님을 챙기고 시댁 행사도 다 참석했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안 와도 저는 갔죠. 그러다가 그 12년 사이에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홀로 남으신 시아버님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러 반찬해서 냉장고도 채워드리고 집도 치워드렸습니다. 10년 넘게 남남처럼 사니까 아버님 역시도 굳이 저에게 이제는 아범하고 화해하라거나 다시 잘 지내보라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아버님 역시도 저희가 따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신 것 같았죠. 다만 저보고 딸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살뜰히 잘 챙겨줘서 고맙다는 얘기는 자주 해주셨어요. 저 역시도 아버님 덕분에 그간 풍족하게 잘 살았고 또 저를 며느리로 워낙 예뻐해 주셨으니 혼자 남으신 아버님을 잘 챙기는 건 당연한 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 아버님은 갖고 계신 지병이 도지면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머님 가시고 몇 년 뒤 아버님도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저도 많이 믿고 의지했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니 너무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이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대신 제가 자식 노릇을 해준 것 같다면서요. 그전에는 마냥 철딱서니 없는 부잣집 도련님 같기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런 소리도 할 줄 알고 많이 달라졌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아버님이 지내시던 집과 재산을 정리할 건데 제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저랑 반반 나누고 싶대요. 남편은 차분하게 저에게 고맙다고 했고 오히려 그 얘기를 듣는 저는 마음 정리가 좀 됐습니다.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어쩌면 남편과 좀 홀가분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을 미뤄왔는데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보니 남편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든 거죠. 하여튼 남편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차에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1,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거의 오던 친구들만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오랜만에 안희연을 만났습니다. 희연이는 고등학교 때 잠깐 친했지만 20살 이후로는 거의 연락이 끊겼던 친구예요. 다른 지역 가서 살다가 이혼했다는 소문은 얼핏 들었죠. 그런데 한참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희연이가 불쑥 휴대폰을 내미는 겁니다. 한 8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는 희연이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48쯤인데 8살 아들이 있었던 거죠. 저희 나이가 이제 애들 다 키워서 대학 보내고 그럴 때인데
갑자기 8살 아들을 키운다니요. 재혼을 했느냐 물어보니 법적인 절차는 안 밟았지만 부부나 다름없는 관계다라며 애매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혼을 안 했으니 그냥 애인인 건데 아이는 있다니. 듣는 저도 친구들도 좀 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재혼은 안 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럼 애는 네 호적에 올라가 있느냐 등등 이것저것 물어봤죠. 그랬더니 희연이는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결혼이야 천천히 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 능력이 좋아서 괜찮아. 뭐 하는 사람이길래? 예술에. 희연이는 요즘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고 자기가 생활비도 다 낸다고 했습니다. 애인이 그렇게 능력이 좋은데 왜 본인은 그렇게 고생하며 생활비를 다 내고 힘들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애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 안 하고 그냥 능력 좋은 사람이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 저 나이에 심지어 결혼도 한번 해봤으면서 대책 없는 남자 말을 믿고 저러고 사나? 답도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쑥 그랬죠. 예, 그렇게 능력이 좋은데 왜 결혼 안 하고 따로 살아? 애가 8살인데 애 생각해서라도 재혼해야지. 그런데 제 말에 희연이가 발끈해서 따지는 거예요.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시킬 수 있니? 그러는 너는 남편이랑 12년째 따로 산다며. 그럴 거면 이혼을 하지 왜 그러고 살아? 그건 정상이야? 라는 겁니다. 너무 날선 반응에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희연이랑은 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오랜만에 조우를 했지만 썩 즐거운 만남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희연이가 다시 제게 연락을 해온 것이 바로 시아버지의 장례 후 재산 정리가 거의 끝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희연이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그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그 8살 아이의 아빠가 제 남편이다. 사실 그 숨겨둔 애인 네 남편이었다 이거죠. 희연이의 말은 이랬습니다. 8, 9년 전쯤에 희연이가 저희 남편 스튜디오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었대요. 제 남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라는 건 친구들도 다 알고 있다 보니 갔었고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둘이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희연이네 집을 오가다간 아이까지 생겼고 그대로 남편은 2집 살림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핑계를 대며 희연이에게 이혼은 못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아버님까지 돌아가셨다는 걸 희연이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모임에서 제가 말했거든요. 아버님이 남기신 남은 재산이 있는데 그걸 남편이 나한테 반반 나누자고 하더라 라고요. 그때 희연이 표정이 좀 안 좋았는데 그걸 저한테 따지려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정도면 남남인데 왜 아직도 이혼은 안 하고 살며 재산은 왜 네가 다 들고 가냐고요. 저는 남편이 그 긴 시간 동안 희연이랑 바람을 핀 것도 몰랐고 심지어 애까지 있다는 사실도 몰라서 기절초풍할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내연녀 주제의 안희연은 저한테 뻔뻔하게 왜 이혼 안 하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있는 겁니다. 내연녀가 본처한테 이혼하라고 따지는 이 황당한 상황에 기가 턱 막혔죠. 너무 황당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저는 일단 안희연 전화를 끊었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신호가 간 뒤에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당신이 웬일이야? 당신 미쳤어?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난데없이 전화해서 미쳤냐니. 당신 지금 어디야? 안희연이랑 살림 차렸어? 저는 흥분해서 바들바들 떨며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의 반응은 뜻밖이더라고요. 뭔 소리야? 아니 누군데? 당신 지금 술 마셨어? 아니면 무슨 약이라도 먹었어? 뭔 헛소리야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잡아떼는 게 아니라 정말 황당하다는 듯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때 저는 남편이 잡아댄다고 생각했기에 더 난리를 쳤습니다.
안희연이 나 찾아와서 다 말했어. 8살 애까지 있다며. 아니, 안희연이 누구냐고. 내 동창, 고등학교 동창 말이야. 당신 고등학교 동창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 난리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안희연은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 아들 낳고 살고 있다고. 이혼은 왜 안 하냐고 그러고 있는데 당신은 안희연이 누군지도 몰라? 나 누군지 몰라 그런 여자. 나 참. 좋아. 그럼 당장 만나. 삼자 되면 해보자고. 그래. 당신 지금 어디야? 남편은 어이없어 하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진정을 해보니 남편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남편과 만났는데 남편은 안희연이라는 여자 처음 들어봤다고 도대체 자기한테 왜 이러냐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희연이를 직접 만나보자고 하고 희연이가 일한다는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희연이에게 지금 찾아간다고 말하고요. 남편은 가는 내내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투덜거리더라고요. 저는 암소리 안 했죠. 그렇게 희연이네 식당에 들어가니 희연이가 앞치마를 입은 채 나왔습니다. 희연이는 저를 한번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듯 희연이를 쳐다봤고 희연이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희연이는 저에게 오더라고요. 너 왔니? 근데 이 남자는 누구야? 남편 데리고 온다면서.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벙쪘죠. 너 뭔 소리해? 여기 있잖아, 내 남편 조용찬. 네가 내 남편이랑 애까지 낳고 애인 노릇하며 산다며. 제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저희 테이블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희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무슨 귀신이라도 본 듯 파랗게 변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네 남편이라고? 조용찬? 그래, 삼자 대면하러 데리고 왔다. 제 말에 희연이는 다시 남편을 쳐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저는 희연이가 왜 저러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죠. 아까만 해도 전화해서 네 남편 내 아들 아빠니 이혼해달라 하던 인간이 사색이 되었으니까요. 말도 안 돼. 이 사람이 아닌데? 희연이는 영문 모를 소리만 하더라고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희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산 사람은 조용찬은 이 사람이라고. 그런데 거기엔 웬 낯선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는데 옆에 서 있던 제 남편이 그 폰을 낚아채듯 가지고 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함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조용찬인 줄 알았다고요? 와, 이 자식이 아직까지? 반응을 보니 남편도 아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당신 이 사람 알아? 누구야? 이 개자식 강희태잖아. 강희태? 그게 누군데?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누구긴 내 스튜디오에서 청소하고 운전하고 잡일하던 놈이지. 나한테 사진 가르쳐달라고 들어와서 일하는데 나중에 보니 내 명함 가지고 다니고 나라고 사칭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잘라버린 지 좀 됐어. 근데 이 자식이 아직까지 이러고 다니고 하다 내 이름 팔아서 여자까지 속이고 다녔다고?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남편의 말에 희연이는 거의 눈까디 짚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희연이는 제 남편이랑 내연관계이고 아이까지 있으니 저보고 그만 이혼하라고 했지만 사실 희연이가 만나고 있던 그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니라 제 남편을 사칭하는 직원이었던 거예요. 남편 말로는 친구 동생인 강희태가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였는데 사진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취업을 시켜줬답니다. 그런데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더래요. 그래서 나름 오래 일했는데 언젠가부터 누군가 자기를 사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그게 바로 강희태였다는 거예요.
유학파 사진작가의 부잣집 아들이라는 남편의 배경이 탐이 났던 모양이었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강희태를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고소도 하고 싶었지만 친구 동생이라 참았다고 하더군요. 하여튼 9년 전 희연이가 저희 남편 스튜디오에 갔던 날 아마도 강희태는 제 남편이 없는 틈을 타 희연이에게 제 남편인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희연이는 강희태에게 속아 강희태가 제 남편 조용찬인 줄 알고 여태까지 산 거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희연이는 순식간에 넋이 나갔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나한테 좀만 기다리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정숙이랑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거라고 했는데 그럼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내가 같이 산 게 누구야? 넋이 나간 희연이를 보며 남편이 결정적인 한마디까지 보태더군요. 와,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지 마누라랑 애는 어쩌고. 그 말에 넋이 나간 듯 보이던 희연이의 눈이 다시 휘둥그레졌죠. 마누라? 애? 그래요. 강희태 결혼해서 애도 있어요. 그것도 둘. 인생이 불쌍해서 고소는 안 했는데 이 새끼 답도 없는 새끼네. 그 강희태라는 직원은 따로 가정도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희연이한테는 제 남편인 척하면서 제가 이혼 못해줘서 희연이랑 살림을 못 합치는 척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다 알겠더라고요. 희연이가 강희태에게 제대로 농락당했다는 것을요. 희연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저희 남편도 기가 막혀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휘청거렸고 저는 그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셋은 그날 강희태를 찾아갔어요.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저한테 네 남편이랑 애 낳고 살림 차렸으니 이혼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희연인데 그 상황이 되니 제가 오히려 넋이 나간 희연이를 부축해야 되는 꼴이었죠. 어쨌든 강희태를 불러냈고 저희 셋이 다 모여있으니 강희태도 식겁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달려들어 강희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개자식이 내 사칭하고 다니다니 이런 짓까지 벌여?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친구 동생이라서 한번 봐줬더니 정신 못 차리지.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래? 강희태는 그제야 모든 것이 발각된 것을 알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도 거짓말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한 번, 저에게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연이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희연아, 미안해.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는데 나중에는 진실을 말 못하겠더라고. 게다가 아이까지 생기니까 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나도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엔 수습이 안 되더라고. 강희태가 뭐라 말하는데 희연이는 더 이상 울 힘도 없는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그 꼴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희연이는 자기 인생을 통째로 사기당했다며 강희태를 고소했고 남편 역시 자신의 이름을 도용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사칭 및 명예훼손으로 강희태를 고소했죠. 강희태의 본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안희연도 이 일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가장 잔인한 가해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동창회 단체 대화방에 이 모든 것을 다 폭로했습니다. 친구들은 이 기막힌 사연에 경악을 하더라고요. 희연이는 자기가 제 남편과 노란한 상간녀라고 뻐겼는데 알고 보니 제 남편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홀딱 속아서 애까지 낳고 산 한심하고 불쌍한 여자였던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습고 어이없는 일인가요. 그날 이후 희연이는 이 동네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쪽팔린 지 친구들하고도 다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폭풍처럼 지나갔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그 일을 겪으면서 남보다 못하게 지냈던 저희 부부는 오히려 서로에게 쌓였던 원망을 조금은 풀게 되었습니다. 같이 고소 준비하고 변호사 만나고 경찰서 찾아가면서 오히려 서로를 의지하게 돼버렸고요.
모든 일이 끝나고 며칠 뒤 남편과 저는 12년 만에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참 별일이다. 그렇지? 그러게. 이걸 웃기다고 해야 될지 화난다고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도 따라 웃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보며 웃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각자 삽니다. 하지만 그전과 달리 이젠 제법 자주 안부도 묻고 종종 만나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합니다. 남편을 사칭한 강희태도 제 남편인 줄 알고 애 낳고 살림까지 차렸던 안희연도 정말 기막히고 화가 날 만한 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로 인해 남편과 제 사이가 풀어진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편과 제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인생인가 싶기도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 초반의 한용숙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다는 나이, 누군가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회한에 잠긴다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안정기이자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 인생은 남들이 보기에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저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건 훌륭하게 자라준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소방관이었고 둘째 딸도 번듯한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잘 지냈어요. 아들, 딸 둘 다 인성이 바르고 너무 착했습니다. 그저 반듯하게 또 건강하게 자라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지난 3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제 곁엔 늘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특별히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다 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격적으로는 좀 무뚝뚝하고 재미는 없고 집에 오면 밥줘 소리부터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겐 좋은 아빠였고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거나 부딪힐 것 없이 무난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여느 중년 부부들처럼 신혼 때의 알콩달콩함이나 가슴 뛰는 설렘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30년 세월이 쌓아준 끈끈한 전우애와 깊은 신뢰가 그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어요. 아주 가끔 주말에 나가서 맛집을 들르기도 하고 저녁이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고 아이들도 결혼시키고 나면 둘이서 시골 가서 텃밭이나 가꾸고 살까 라며 소박한 노후를 그리는 그런 평범한 부부였죠. 마치 날 같지만 발에 꼭 맞는 편안한 신발 같은 사이였다고나 할까요? 그랬기에 저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렇게 평범하고 소담하게 함께 늙어갈 것이라고 말이죠. 화려하진 않아도 어쨌든 저에겐 소중한 안식처이고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할 가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믿었던 그 견고한 성이 사실은 모래성보다도 못한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리 오래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축하해준 남편의 환갑잔치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족들끼리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던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제 앞에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해 모든 믿음이 다 처참히 깨졌거든요. 어떠한 일이 저에게 있었는지 말하기 전 먼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남편을 의심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일은 무려 16년도 더 된 강산이 변하고도 남았을 옛날 일이죠. 그때 제 친한 친구 중 하나가 시 외곽에 있는 유명 프리미엄 아울렛의 한 옷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바쁜 곳이라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늦은 저녁에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수가, 너 지금 어디야? 나? 집에 있지. 너네 남편은? 대뜸 제 남편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 오늘 회사에 재고조사한다고 새벽같이 출근했는데 아직 퇴근은 안 했어. 왜? 출근했다고? 제 대답을 들은 친구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그러는 겁니다. 영수가,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아까 너네 남편 본 것 같아. 어디서? 어디서긴, 우리 매장에서지. 너무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내 남편을 봤다고? 일하러 나간 남편을 친구가 일하는 아울렛에서 봤다니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에이, 무슨 네가 잘못 본 거겠지. 출근한다고 나간 사람이 거길 왜 가 있어. 아니야, 내가 분명 봤다니까. 혼자 있었어? 그러면 내가 전화도 안 했지. 실은 멀리서 보긴 했는데 분명 네 남편이었거든. 그런데 옆에 웬 여자랑 같이 있던데 조금 젊어 보이는 여자였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옆에 웬 여자가 있었다뇨. 난 멀리서 네 남편 보고 처음에 너랑 같이 온 줄 알았어. 내가 그때 마침 손님 응대 중이라서 바로는 못 가보고 좀 이따가 인사하려고 가려 했는데 가만 보니 옆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둘이서 신발 고르고 그러고 있더만. 근데 우리 매장에 사람이 너무 많고 나도 손님이 있어서 바로 너네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진 못했어. 뭐지 싶어서 좀 있다가 보니까 그 여자랑 나가고 있더라고. 정말 내 남편 맞아? 아유, 내가 니네 남편 얼굴을 모르니? 니네 남편도 나를 본 건지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후다닥 나가더라고. 일단 너 남편 몰래 확인 좀 해봐. 그 여자랑 예사 사이 같지가 않아서 그래. 친구와의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한참이나 가슴이 떨리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맘때 회사 일이다 야근이다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고 늘 바빴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자 문제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성실함 빼면 시체인 남편이었으니까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안쓰럽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도 회사 간다고 해놓고 재고 조사라고 해놓고 여자랑 아울렛을 갔다고? 기가 막혀서 그날 저녁까지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다 퇴근하는 남편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피곤에 쩐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안쓰럽다 싶었겠지만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다 보니 저 인간이 연기를 하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씻으러 들어간 남편의 옷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아니고 폴더폰이었거든요. 뭐라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의 핸드폰 문자함을 열어보려는데 그 순간 갑자기 욕실 문이 벌컥 열렸죠. 당신 지금 뭐해?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은 왜 남의 핸드폰을 뒤지냐고 따졌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영희 알지? 아울렛 옷 매장에서 일하는 애. 걔가 오늘 당신을 아울렛에서 봤다고 하던데 오늘 회사 간 거 맞아? 나 참, 영희 씨가 나를 어떻게 봐. 난 회사에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물었는데 틀림없이 당신이라고 하더라고. 게다가 옆에 여자도 있었다는데. 당신 오늘 회사 간 거 맞아? 저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물어봤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펄쩍 뛰는 겁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나 의심해? 뼈 빠지게 회사 창고에서 처박혀서 일하고 왔더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겨우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게 아니라 영희가 분명히 당신을 봤다고 하니까. 남편은 억울해 미치겠다는 듯 소리치는 겁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당당하던지 오히려 제가 주눅이 들 정도였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보란듯이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게 최대치로 볼륨을 키우고요. 장대리, 늦은 시간에 미안해.
아니에요,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집에 들어가셨죠? 그래, 장대리야. 우리가 오늘 몇 시까지 재고 조사를 했지? 예? 갑자기 그걸 왜 물으세요? 내가 퇴근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좀 헷갈려서 그래.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장대리도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오늘 7시 반까지 작업하다가 퇴근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품 로스 난 게 많아서 밥도 나가서 못 먹고 대충 짜장면 시켜 먹고 그 시간까지 줄곧 일했죠. 저도 이제야 집에 도착해서 씻고 나오는 참인데. 그런데 퇴근 시간은 왜요? 남편은 보란 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장대리의 목소리에는 티끌만큼의 거짓이나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증언이었죠. 저는 민망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미안해. 월요일에 봐.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남편은 전화를 끊은 뒤 의기양양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들었지? 여태까지 창고에 처박혀서 먼지 마시면서 일했어. 근데 뭐? 아울렛? 여자? 나 참, 이제 속이 시원해.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당신 친구 말은 믿기고 남편 말은 안 믿기나 보지? 남편이 따지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생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남편을 의심한 의부증 환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미안해. 영희가 너무 확신하길래. 그래서 내 폰까지 몰래 뒤진 거야? 와, 당신한테 진짜 실망이다. 나를 아예 못 믿었던 거구만.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남편은 토라져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의 토라진 기분을 풀어주려 한참 동안이나 진땀을 빼야 했죠. 그 일은 그렇게 친구의 착각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끝났고 그 후로도 남편을 의심했던 일에는 미안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와서 그 일도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미리 맞춰놓은 알리바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아마 남편 역시도 아울렛에서 제 친구를 받고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할까봐 장대리라는 사람을 시켜 미리 짜놓았을지도 모르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고 남편을 괜히 의심했다며 미안하기만 했지만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많은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던 양가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셨어요. 슬픔을 추스르고 나니 친정 어머니께서 제 앞으로 남겨주신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유산으로 남더군요. 그 집은 전세를 주었고 전세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번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크게 생각 안 하며 살던 집이었죠. 그런데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했던가요? 2년 전쯤부터 그 동네에 대용량으로 물건을 파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만약 그 마트가 들어오면 근처에 있는 아파트값까지 덩달아 오른다고 했었죠. 그 사이에 그 마트가 들어온 해 만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금야금 집값도 올랐죠. 그러다가 6개월 전쯤 확정이 되면서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2년 동안도 많이 올랐는데 그 6개월 상관으로 엄청 많이 올랐던 거죠. 남편과 저는 2년 전쯤부터 부동산 흐름을 보다가 가장 적기라 판단했을 때쯤 그 집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집을 아주 옛날에 사신 거기 때문에 팔게 되면 제 손에 떨어질 집값이 상당했죠. 늘 돈 걱정하면서 평범하고 소소하게 또 한편으론 아등바등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중년의 나이에 돈복이 글로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때마침 남편에게도 돈이 필요했던 시기여서 이래저래 잘됐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회사 퇴직을 했고 퇴직금을 털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자금난으로 휘청거리며 힘들어했습니다. 남편 일이 잘 안 되니 당연히 와이프인 저도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런 호재가 생겼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 이 돈은 돌아가신 엄마가 남기신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들이랑 딸한테도 돈을 좀 주고 남은 돈은 남편 사업자금 융통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나름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제가 이 계획을 비치자 남편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평소에는 감정 표현도 많지 않고 다소 무뚝뚝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에는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며 그 돈에 기대를 거는 눈치였죠. 저는 부동산을 정리한 뒤 곧장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내놓았고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을 파내 마내 하던 때였죠. 그리고 그맘때 남편의 환갑생일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아빠 생신이라고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했고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식사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건네는 용돈과 선물에 남편의 입이 귀에 걸렸고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없다는 소리까지 했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했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치고 다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웬 낯선 여자가 우리 가족을 기다렸다는 듯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뜸 남편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최인재 씨. 그렇게 고개를 돌려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어리둥절하게 물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그러더니 서둘러 제 앞을 가로막고는 그 여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 미쳤어? 당장 안 꺼져? 평소 점잖던 남편이 갑자기 핏대를 세우며 여자에게 달려들어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너무 황당했고 자식들도 놀라서 아빠 왜 그러세요? 아는 분이세요? 하며 말렸죠. 하지만 여자는 그런 남편의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버티고 서 있더군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핵폭탄보다 더 강력했고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 여기 최인재 씨랑 18년 동안 같이 산 사람입니다. 우리 사이에 18살짜리 아들도 있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8년이라니? 18살 아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지더라고요. 저희 아들과 딸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남편은 방방 뛰더니 저에게 막 해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여보, 이 여자 미친 여자야. 정신병자야. 무시하고 들어가자. 하지만 여자는 코웃음을 치면서 제 쪽으로 사진을 몇 장 던지더라고요. 그 사진을 주워보니 놀랍게 남편과 그 여자의 젊을 때 사진들인 겁니다. 중간에 갓난아기도 있고요. 미친 여자? 그래, 미쳤지. 너만 믿고 청춘 다 바친 내가 미친년이지. 그렇게 소란이 일자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창피함으로 일단 그 여자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하자고요. 남편은 이런 미친 여자를 왜 집에 들이냐고 했지만 저는 이 사진이 뭔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직접 들어봐야겠더라고요. 남편을 뿌리치고 일단 그 여자한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낯선 여자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남편은 한쪽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고 자식들은 배신감에 아빠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자의 입에서 기막힌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손정옥이고 남편의 옛 회사 부하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무려 18년 전 갓 입사했던 20대 그녀를 남편이 꼬드겼다고 하더군요. 최인재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이프랑은 껍데기만 부부다. 사랑 없는 결혼생활 지옥 같아서 이미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거다. 너랑 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라. 호적 정리하고 금방 너한테 가겠다라고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었던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덜컥 아이까지 가졌죠. 제가 아이를 가지니까 최인재는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회사에 소문이 나면 안 되니 그만두라는 거예요. 저는 최인재가 하라는 대로 회사는 그만뒀고 최인재가 구해준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며 살아야 되니 미용기술 배워서 속눈썹 샵을 운영하면서 살았어요. 그 사이에 최인재는 저희 집 드나들었고 제가 언제 이혼할 거냐니까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면서 저희 동네 사람들은 최인재가 다 제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 여자는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는데 저는 너무 충격으로 머리가 어질어질했죠. 남편은 회사 다니는 동안 야근이다 출장이다 등등 참 다양한 핑계를 대고 집에 늦게 오거나 집을 비우는 날도 잦았는데 그 시간 동안 저 여자 집으로는 얼마나 갔을까 싶더라고요. 미혼모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일 힘든 건 아이가 커가면서 왜 아빠는 우리랑 안 살아라고 물을 때였죠. 체인지에게 물어보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참고 참았어요. 내 아들을 내 호적에 올렸고 미혼모의 자식 소리 듣게 하면서도 언젠가는 최씨 호적에 올려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 여자는 그쯤에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저는 충격으로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었고요. 갑자기 알게 된 남편의 배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무려 18년이라니요. 내 인생을 통째로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18년, 강산이 2번이나 변할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은 2집 살림을 하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저와 자식들 앞에선 성실한 가장인 척 연기하면서 뒤로는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니. 그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에 꼬드겨서 곧 이혼할 거니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면서요. 그 소름 끼치는 이중성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2년 전쯤부터 갑자기 연락을 끊더라고요. 문자 하나 보내고선요. 이젠 그만하자고, 더 이상 저희한테 안 오겠다고요. 곧 아들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문자 한 통 남기고 그러는 게 너무 괘씸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제야 보니 제가 최인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회사는 이미 그만뒀고 사업한다고 했는데 그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한테 철저하게 숨겼던 거죠. 당연히 집도 몰랐고요. 연락 끊고 잠적하니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 저 혼자서 찾아 헤매다가 얼마 전에 본격적으로 뒷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집 주소 알아내서 찾아온 거고요. 그 여자의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알겠더군요. 남편이 무려 18년 동안 2집 살림해오던 여자를 헌신짝처럼 버린 이유를요. 바로 저희 부모님이 물려준 아파트값이 오르기 시작하던 그때였으니까요. 아내에게 수억 원의 현금이 생길 것 같으니 계산기를 두드렸겠죠. 18년 된 첩과 자식은 돈이 안 되는 짐이고 저는 자신에게 돈을 쥐어줄 물주였을 테니까요. 저를 사랑하거나 제가 중요해서 저를 선택한 게 아닐 것 같은 겁니다. 그럴 인간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짓은 하지도 않았을 거고 진작에 저든 그 여자든 끊어냈겠죠. 모든 것이 밝혀진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제 바짓단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굴하기 짝이 없었죠. 여보, 그래, 내가 잠깐 미쳤었어. 정신 차리고 다 정리한 거야.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당신이랑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미쳤던 거지. 그 말에 옆에 있던 상간녀의 눈빛이 돌더라고요. 순식간에 달려들어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나랑 형부한테 어떻게 이래? 기다리라며. 이혼하고 갈 테니 기다리라며. 이거 안 놔? 미쳤어? 그래, 미쳤다. 내가 안 미치고 배기겠냐? 그러다니 그 여자는 울고불고 하며 제 다리를 붙잡는 겁니다. 사모님,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난 그저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필요해요. 난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혼해주세요. 이혼하고 최인재 저한테 돌려주세요. 그러는데 기가 막혔죠. 남편은 미친 여자라고 나오라고 난리치는데 그 와중에 그 여자는 제 남편이 필요하다고 울부짖고 있는 꼴이라니. 아들과 딸도 그 여자를 말리면서 진정 좀 하라고 했고 저는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돌아가라고 하고 남편한테도 꼴 보기 싫으니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고 눈물이 막 흐를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와 미안하다고 했지만 정말 꼴 보기도 싫더라고요. 저는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베개도 집어던지고 손에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일단 밖으로 도망갔죠. 저는 이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여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줄기차게 이혼해달라며 체인제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 꼴을 당해놓고도 자존심도 없는지 제 남편만 달라는 게 기가 막혔죠. 저는 그 여자가 너무 한심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이봐요 손정욱 씨. 당신은 자존심도 뭣도 없어요? 18년간 불륜이든 뭐든 어쨌든 체인제 믿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인간이 당신 싫다잖아. 자식이고 뭐고 연락 두절하고 도망간 비겁한 인간이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체인제가 좋아? 그런 인간을 뭐하러 계속 달라니 뭐니 그래? 이게 뭐라고 하셔도 저는 체인제만 있으면 됩니다. 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돌팔매질도 다 막을 각오 돼 있습니다. 상간소송하셔도 할 말 없고요. 체인제만 보내주세요. 완전 미친년이구만. 오냐 그래. 내가 상간소송 걸어줄게. 그렇게 원하는 거면 내가 얼마든지 소송 걸어줄게. 예, 소송 거세요. 그런데요, 체인제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체인제만요. 진짜 미친 여자 같더라고요. 상간소송도 달게 받을 테니 이혼해서 남편만 자기한테 주래요. 좀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저한테 매달렸는데 18년 동안 속였다고 생각하니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결국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정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아파트 판 돈이 없었으면 계속 저를 속이며 두 집 살림했거나 어쩌면 그 여자를 택했을지도 모르죠. 저도 남편에게 오만정 다 떨어졌고 그 여자는 미친 여자처럼 매달리며 남편만 보내달라고 하고 있고 결국 질릴 대로 질린 저는 오냐 그래 쓰레기가 그렇게 갖고 싶으면 어디 가져라 싶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남편하고 이혼할 테니 쓰레기 네가 어디 챙겨가 보라고 했어요. 더불어 둘 다한테 상간소송은 할 테니 각오하라고 했고요. 그 여자는 상간소송이 무서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남편만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의 민낯을 제대로 보게 되었죠. 처음엔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어대더니 막상 소송이 시작되니까 뻔뻔하게 재산 욕심을 드러냈거든요. 제가 팔았던 엄마의 아파트 값에 대한 자기 권리도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하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닐 뿐더러 유책 배우자면서 재산 가지고 저러는 게 괘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래저래 소송이 좀 길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남편은 법에 의해서 딱 필요한 재산 분할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거액의 위자료를 넘기고 이혼을 했죠.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완벽한 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한테 상간소송을 당하자마자 미안하다며 바로 반성한다면서 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위자료 줄 테니 남편을 바로 데려가겠다고 기다린 것처럼 말이죠. 남편은 그 여자에게 치를 떨며 이혼해도 그 여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 것 같지만 여차저차 결국 그 여자 집으로 돌아가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이혼당하고 자식들로부터도 외면당했으니 결국 그 여자와 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눈에 밟힌 모양이었나 싶었죠. 그런데요. 남편의 진짜 지옥은 그 여자 집으로 돌아간 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혼 후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희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정말 황당한 전화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엄청 당해서 응급실로 실려갔고 저희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폭행이라니 너무 놀라고 당황했는데 남편을 때린 사람은 알고 더 놀랐습니다. 남편을 때린 사람은 바로 남편과 그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아들은 2년 전쯤 자신이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걷잡을 수 없이 삐뚤어졌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로 너무 심한 문제들을 일으켰고 폭력 문제로 학폭위가 여러 번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학부모회의 강력한 원성으로 학교도 때려치듯 그만두었는데 그렇게 집에 있게 되면서 더욱 폭력성이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물건 때려 부수고 엄마인 손정욱에게 원망을 퍼부으며 손찌검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아빠를 데리고 오라고 아빠에게 따져 물을 거라고 생난리를 쳤었답니다. 그 아들은 나이도 어린데 동네에서도 유명한 그야말로 망나니 중에 개망나니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2년 동안 연락 두절한 사이 그 아들의 폭력 성향은 갈수록 심해진 모양이었고 원망도 더욱 커진 것 같았죠. 그래서 상간녀는 그런 아들을 혼자 감당하기 힘든 데다 갑자기 잠적한 제 남편이 더 괘씸했을 겁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며 제 남편을 찾아냈고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었죠. 남편은 저랑 이혼 후 그 여자의 설득으로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간 모양인데 그 아들이 남편에게 제대로 개망나니 짓에 폐륜을 저질렀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은 식겁하며 도망 나왔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아빠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복수할 거라고 다시 전 남편을 찾아내서는 사무실 다 때려 부수고 전 남편까지 패놓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빠를 때리는 천하의 폐륜아가 바로 남편과 그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던 거죠. 솔직히 그 모든 원인 제공은 결국 남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강지처인 저도 18년이나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저한테서 돈 나올 구석이 있자 바로 상간녀 내치고 핏줄마저 모른 척했던 비정한 인간이 바로 전 남편이었으니까요. 그의 아들의 행동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게 돌아버린 것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완전 미쳐버렸다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상간녀가 악착같이 남편을 찾아낸 것도 저한테 남편만 돌려달라고 한 것도 결국 전 남편 보고 그 아이를 같이 감당하자는 거였겠구나 싶더라고요. 외방자식이라고 해도 어쨌든 친아들에게 그토록 맞고 오밤중에 경찰이며 119까지 부른 전 남편의 비참한 소식에 저는 씁쓸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을 것 같더군요. 쓰레기 가지고 가라는 생각으로 그 여자에게 남편을 보냈는데 남편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린 것 마냥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비록 늦은 나이에 남편이 저를 속여왔던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지만 이제라도 그 기만과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쓰레기를 치운 자리에 남은 제 인생은 다시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습니다. 16년 전 친구의 말을 믿었더라면 좀 더 빨리 바로잡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기에 지나간 일은 잊고 이제는 앞만 보며 자식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꽃길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